저 뒤편에 보이는 이 카페 건물이 1911년 용서 스님께서 처음으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민가의 집을 구입해서 마련한 대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익동 1번지 대각사고요. 이곳에서 1911년부터 독립운동이 있었던 1919년까지 용서 스님은 이곳에 머물면서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모으러 다녔었고요. 또 서울에서 많은 사회활동가들과 종교인들과 함께 교류를 했습니다. 바로 뒤편 건물이 봉익동 1번지 대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서대문 형무소로 가서 1921년에 출소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1번지 대학사가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도분 집에 머물다가 다시 옆에 있는 3번지 건물을 구입해서 대각사로 그렇게 차렸습니다. 저 뒤편에 보이는 단청이 있는 저 건물이 바로 3번지 대각사고, 저곳에서 1921년부터 194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기에 머무셨습니다. 예, 용성 스님은 1864년도에 탄생하셨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장수 중림촌에서요. 자, 용성 스님 탄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성 스님이 태어나기 140여 년 전에 조선 영조 임금 때 환성 지안조사라는 분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전라도 김제 금산사에서 대법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무려 1,400명이 넘는 이 비구대중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다들 스님이다 보니까 철로 된 바루를 가지고 바루 공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철 바루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서 반란을 획책했다라는 결국 누명을 받아서 환성 지안조사는 제주도에 귀향을 보내줬다가 결국 제주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성 지안조사는 돌아가셨는데요. 그 뒤에 용성 스님이 태어나기 70여 년 전에 전라도 관찰사로 이서구라는 분이, 이분은 또 정조 임금 때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선정을 펴야 될 전라도 일대를 쭉 둘러보다가 지금의 장수 장안산 자락을 타고 내려가면서 중림촌에 이르렀는데 산세가 워낙 빼어나고 해서 그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100년 안에 이곳에서 나라를 구할 대도인이 출현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 그로부터 70여 년 뒤에 용성 스님께서 바로 장수 중림촌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요. 그 태몽에도 바로 지안조사가 나타나서 용성 스님의 어머니한테 부처님의 정법을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용성 스님으로 출현하겠다라는 이런 태몽을 또 꾸기도 했고요. 어려서부터 용성 스님은 아주 자비심이 지극한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따라서 낚시하러 갔다가 물고기를 다 놓아줘 버리고, 어머니 따라 고사리 캐러 갔다가 고사리를 또 고사리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고사리 캐는 것도 멈추고, 자비심이 많은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요. 14살 때 용성 스님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중림촌에서 한 50리 정도 내려가니까 아주 빼어난 산이 하나 나타났고, 그 산 속에 절이 하나 있어서 절에 들어갔는데 마침 불상이 여러 구 있었는데 바로 그 불상 중에 부처님의 왼쪽에 앉아있는 불상이 용성 스님을 부르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주는,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할 테니 잘 명심하고 잘 간직해라라는 이제 그런 수기를 받는 꿈을 꿨죠. 그래서 꿈에서 깨서 정처 없이 남원까지 가보니까 교룡산이 나타났고, 그 산속에 덕미람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덕미람에 갔는데 그 덕미람의 스님이 처음 보는 용성 스님을 보고 혹시 백시성을 가진 학동이 아니냐 이렇게 바로 여쭤봤던 거죠. 처음 보는 스님이 본인이 백시라는 걸 바로 그렇게 알아주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근데 이 스님도 지난 밤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가섭존자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리달마 대사, 서곡 청공대사, 태고 보우대사 쭉 이렇게 이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환성 지안조사가 쭉 부처님의 뒤를 따라
걸어오는데 지안조사 바로 뒤편으로 아주 어린 애가 손을 잡고 같이 따라왔는데, 그 어린 애가 바로 앞에 있는 환성 지안조사에게 너는 나의 전신이고 나는 너의 후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을 낮춰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니까 마침 종소리가 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래서 환성제안조사의 후신인 백시성을 가진 학동이 오늘 찾아올 줄 알았다. 그걸 계기로 해서 덕미람의 그 해월 화상으로부터 제자로 받아들여져서 용서스님은 14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16살 때 또 해인사로 가서 또 많은 또 스승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전국 산천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드디어 24살 때 구미 아도모래원에서 용맹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6살 때까지 그 깨달음을 쭉 마음에 새기고 또 체화하면서 보림 기간을 가지고 전국 산천에 여러 절을 다니면서 그렇게 보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용선스님은 그동안은 주로 이 선승들과 교류하면서 참선 수련을 많이 진행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결국에 일제의 침입이 점점 강고해지면서 1910년 나라가 일제에 완전히 넘어가는 만국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910년이었고요. 1911년에 용선스님은 드디어 이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왔을 때는 지금 우면산 아래에 있는 서초동, 이곳은 그 고려의 왕족이었던 개성왕씨 일가들이 살았던 집성촌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면산 중턱에 백제 마라난타 스님이 머물렀던 그곳에 초당을 짓고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바로 1번지 대각사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1번지 대각사에 머무르면서 전국을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독립운동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삼정승, 육판서, 그 다음에 365일의 수령방백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총리부터 장관부터 해서 지역에 있는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만나고 다니면서 당신들은 나라의 녹을 받았으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나라를 되찾는데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다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일제가 워낙 강대하고 이것이 시대의 사조다 보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용서스님의 독립운동에 함께하기를 다들 거절하거나 만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오직 한 분만 용서스님을 도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라도 남원 운봉 땅에 있는 임동수라는 거사, 이분만이 용성스님의 독립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본인도 만석군 집안이었고 또 부인도 만석군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그 많은 재력을 다 용성스님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용성스님을 후원했던 임동수 거사는 법륜스님의 스승이신 도문스님에게는 증조부가 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고요. 증손자를 용성스님의 그 제자로, 직계제자는 아니죠. 바로 법손이 됩니다. 용성스님의 아래에 동헌완규스님, 예, 그 아래에 도문스님이 또 상수 제자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요. 오직 임동수 거사와 그리고 궁궐에 있는 상궁들, 이분들은 또 용선스님의 지극한 신도고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바로 궁궐 바로 앞에 있는 이곳 봉익동 1번지에 대각사를 얻게 되었고요. 여기서 머무르면서 활동을 하고, 당시에 3.1운동의 거사를 주도했던 분들 중에는 이 불교계에서는 또 대표로 용선스님이 들어가지만, 만해 한용우 스님은 용선스님보다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한참 제자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선스님은 이 만해 한용우 스님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일들을 주도했고요. 이 만해 한용우 스님은 바로 이곳 가까운 북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많았고, 또 대성초당에서는 만해 스님과 함께 이 시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를 자주 의논하고, 또 이 여러 종교인들과 사회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용성 스님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소해서 1번지 대각사가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에 이곳 3번지 민가를 다시 구입해서 대각사를 열었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1921년부터 1940년까지 독립운동을 후원하셨던 곳입니다. 자, 용성 스님이 출간 덕미람, 그 덕미람의 해월 화상께서 꿈속에서 용성 스님을 만났는데 자세히 소리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종소리가 났다. 그래서 잠에서 깼다. 그래서 용성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종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진종, 그리고 지금 그 덕미람이 있는 그곳은 바로 남원의 교룡산성, 이 교룡산은 남원의 진산입니다. 그래서 교룡산성을 줄여서 용성이라는 지명을 썼기 때문에 용성 스님께 진종 그리고 용성이라는 법명과 법호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미람은 마침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 선생이 혹세무민한다,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라고 해서 이제 검거령이 내리게 되었고요. 이분은 검거를 피해서 경주를 떠나서 이 남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미람에 왔는데 해월 화상이 머물던 덕미람의 조실체 은적당을 직접 이 최재우 선생에게 내주면서 최재우 선생이 여기서 머물게 되었고요. 동학의 주요한 경전인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경전을 바로 은적당에서 집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죄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이 해월 화상은 승적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본사였던 지리산 실상사 그리고 덕미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의 그런 형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용성 스님은 후에 3.1운동의 거사를 할 때 이 동학 천도교의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과 긴밀하게 서로 신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각사 일주문인데요. 일주문 위에 보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3.1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적이 있다면 바로 평화적인 독립만세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우리 민족은 흰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두 손을 번쩍 쳐들고 만세를 부르는데 빈손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마침 흰옷 입고 두 손을 드니까 뭔가 항복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 그랬을 때 용성 스님께서 뭔가를 들자. 많은 종교인사들과 뭔가를 들고 하기로 했는데 그때 뭘 들 거냐. 태극기를 들자라고 용성 스님께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파란색으로 뒤덮은 한반도기를 들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용성 스님께서는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만일 한반도기를 들면 만주 벌판을 다녔던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다. 당연히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할 때 그때 당시 태극기를 드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독립을 상징하면서 각자가 다 태극기를 드는 물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임시정부에서는 초기에 독립된 나라의 국호를 뭘로 정할 거냐 많은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용성 스님은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써야 된다고 또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제국이 있었고요. 대한제국이 망했지만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전부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그런 여론이 모여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데요. 상해 임시정부 요인과 그리고 또 만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에게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함양에 화과원이라는 곳에 과수밭을 운영해서 과수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많이 독립자금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또 함경도에 있는 북청이라는 곳에 금광을 인수했다가 영업을 해보다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돈을 또 빼서 독립자금으로 또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용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한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장 독립투쟁을 만주에서 할 수 없어서 많은 독립군들이 소련이라는 나라로 자유시라는 곳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참변을 겪고 거기서도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또 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용선생님은 급히 이 독립군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대규모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석군이었던 임동수 거사의 집에서 거의 재산의 절반가량을 중국으로 보내어서 거기 넓은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연변에 가면 안도현이라는 곳에 명월촌 또는 복령촌이라고 불리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700정보, 바로 지금 면적으로 하면 210만 평, 양쪽 다 210만 평씩 총 420만 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부지를 독립군과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무장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공을 들여서 후원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용선생님은 1940년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 용선생님이 또 상해 김구 선생에게 또 결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바로 윤봉길 의사를 들 수 있습니다. 용선생님은 윤봉길 의사의 젊은 윤봉길 의사를 보고 됨됨이를 보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매헌이라고 하는 법명을 내리고 상해 김구 선생에게 윤봉길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에게 가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거사를 이룩해냈던 거죠. 자, 이렇게 물심양면 김구 선생을 지원했기 때문에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임정요인들이 국내로 귀국하게 됩니다. 자,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귀국하게 되는데요. 2차 임정요인이 다 들어왔을 때 임정요인들을 다 이끌고 이곳 대각사에 와서 용선생님의 영정에 이렇게 참배를 하고 김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용선생님이 보내주신 독립자금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임정요인들에게 우리 동지들은 용선생님이 남기신 그 뜻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임정요인들이 이 대각사를 방문했던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 되는데요. 정면에 김구 선생이 앉아 있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정요인들이 다 함께 왔다는 게 이 사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이곳 그때 잔치를 했고 수많은 독립군들과 사회 지사들이 임정요인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곳 대각사에 구름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대각사의 대들보가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마치 부러지진 않았지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를 냈다는 증언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만 봐서는 임정요인들을 다 함께 왔다는 게 알 수가 없었는데요. 몇 년 전에 또 한 장의 사진이 나와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면 오른쪽에 까만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 김구 선생이고요. 김구 선생 뒤편으로는 이범석 장군이 함께 찍혀 있는 게 보이죠. 임정요인들이 와서 단체 촬영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대돌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선생님께 참배를 드리고 그 뜻을 기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선생님은 이 궁궐에서 가까운 이곳 봉익동에 대각사를 마련했는데요. 궁궐에 있는 상궁들 그리고 때로는 궁궐에 있는 여러 관리들도 용선생님의 제자와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대각사 골목에서 나오면 바로 이곳이
종로 3가가 되는데요. 종로 3가 저 멀리 보면 도남문이 되겠습니다. 창덕궁의 가장 남쪽 문이죠. 이 궁궐의 상궁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궁궐에서 가까운 이쪽에 대각사를 마련했습니다. 자, 용성 스님과 손병희 교주는 이렇게 서로 스승의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 친분을 가지게 되고요. 이 독립만세 운동의 거사를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입니다. 이분은 일찍부터 동학에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수은 최재우 1대 교주였고 2대 교주 최시형, 그 다음에 3대 교주로 이 동학을 널리 알리고 포교하게 됩니다. 자, 2대 최시형 선생 때 1대 수은 최재우 선생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동학교도들이 모여서 이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서 상소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 항쟁이 일어날 때 이 최시형 선생이 많은 동학교도들과 함께 이 농민혁명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손병희 선생도 지금의 논산 땅, 공주 아래 논산 땅에서 전봉준 부대와 함께 합류해서 공주 우금치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우금치를 뚫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쫓겨다니면서 은거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이때 동학농민 항쟁 때 많은 천도교, 이 동학교도들이 피해를 겪었지만 그래도 그때를 넘기고 1919년쯤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으로 천도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해서 이 천도교에서는 3.1운동을 하는데 물적, 재정적, 인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1917년에 이미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억압받던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방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1918년부터 많은 억압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국내에 있는 이 종교인들을 비롯한 분들도 이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서서히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직접적인 계기는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던 많은 이 조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월 8일 독립선언을 도쿄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직접 국내로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고요. 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중앙고등보통학교, 중앙고보 숙직실이 있던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3.1 독립운동 채권지. 채권지라는 건 독립의 책략을 연구하는 바로 근원이 된다. 그래서 채권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인 2월 8일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이 국내에 전해졌는데요. 아주 비밀스럽게 28 독립선언서를 접어서 이 학생들이 이 교복의 모자 안에 넣어서 국내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중앙고등학교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었던 송진우 선생에게 이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3.1 독립선언서를 함께 초안을 만들었던 최남선 등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해서 3.1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고 현재는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립선언서가 국내에 들어와서 전달이 되었던 그곳이 바로 중앙고보 바로 숙직실이었고요. 저기는 아까 거기는 원래 있었던 터자리고 그것을 지금 다시 복원해서 이곳에 전시관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 기미 독립선언서 이전에 이런 독립선언서들은 몇 종류가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918년부터
민족의 선각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서들을 만들고 선언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온 게 대동단결선언, 독립운동가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18년에는 또 천도교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독립을 선언하는 행사를 또 준비했다라는 그런 사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현 이전이 1918년 무오년입니다. 이 무오년 때 초안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발표를 한 것은 1919년 2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만주의 길림시에서 그 대종교 2대 교주였던 김교헌을 비롯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활동가들이 모여서 무오 독립선언 또는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안이 작성이 되었다가 발표된 것은 2월 1일이었고요. 이 초안은 임정 요인이었던 조소왕 선생이 초안을 집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소왕 선생은 도쿄에 들러서 28 독립선언서를 같이 집필했던 이광수 선생을 비롯한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것이 다시 기초가 되어서 28 독립선언서가 되었고요. 그 초안이 다시 김이 독립선언서에 또 기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3월 초에 고종 임금님께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됩니다. 자, 이 민족 지도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독립만세운동의 거사를 함께 도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손병희 선생과 용성 스님은 바로 이 일을 직접적으로 모색하면서 함께 거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당시 천도교는 300만 명 정도가 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개신교는 아주 젊은 사람 중심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교세가 막 확장이 되고 있었지만 불교는 그때 당시에 교세는 미미했지만 워낙 민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던 종교였고, 자, 용성 스님은 이 손병희 교주에게 함께 이 독립선언을 준비하면서 이 손병희 교주와 많은 이 거사를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나이가 한참 어렸던 제자 만해 한용운 스님을 이런 실무 담당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참에 천도교는 교세가 개신교보다도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 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뭐 교세도 아직 미미한 개신교하고 함께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아마 천도교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용성 스님은 교세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도교와 그리고 개신교, 불교 이렇게 세 종파에서 함께 참여해서 이 독립운동의 거사를 계획하자고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교세의 면에서는 규모도 굉장히 작은 이 개신교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 개신교는 또 장로파와 그 다음에 감리파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파는 또 서로가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함께 하기 어렵다, 따로따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천도교는 전 국민의 10%가량이 이렇게 신자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모도 어마어마했고요. 이런 건 우리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용성 스님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각각 천도교, 개신교, 그리고 불교 각각 11명씩 민족의 지도자를 그렇게 첨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장로파와 감리파가 우리는 파가 서로 다르다, 각각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용성 스님은 이 불교의 우주관에 따라서 33천, 하늘의 모든 33천이 감동할 수 있도록 33을 모으자고 해서 각각 11명씩 대표자를 모았는데, 개신교에서는 33이면 어떻고 43이면 어떠냐, 그렇게 각각 참여하게 해서
하자고 했고, 용선생님은 3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 결국 불교의 11을 줄여서 불교는 2만 남기고 불교의 9의 몫을 개신교로 넘겨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또 교세가 월등히 큰 천도교 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불교의 9를 천도교에서는 원래 11이었는데 불교의 9 중에 4를 천도교 쪽에 보내서 천도교는 15명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5를 개신교 쪽으로 보내서 개신교는 16이 되도록 해서 이 장로파와 감리파가 각각 8명씩 참여하도록, 그래서 천도교 15명, 개신교의 16명, 불교의 2명, 이렇게 해서 33을 맞춰서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용성스님은 주요한 그 자금과 인원 동원을 비롯한 많은 이 규모 있는 것들은 당시 교세가 전 국민의 10%가 넘었던 천도교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신교는 아주 미미했지만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국내에 있는 주요 교통의 중심지인 도시들이 개신교가 막 성장하는 이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용성스님은 이 개신교와 천도교가 사소한 갈등으로 자꾸 사이가 벌어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께 단합하는데 자꾸 이 분열의 위기가 생길 때 이것을 다 중재해내고 조율해내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용성스님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세 개의 종교가 함께 모여서 33인의 대표를 구성하고 독립선언서를 마련하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전체 독립선언서의 기초는 이 천도교에서 민족 지도자 33인으로 참여했던 이종일 선생이 이 참에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3인들이 같이 연대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이 표현이 좀 과격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읽었다가는 전부 다 잡혀서 어떠한 고초를 겪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줄이고 대신 글을 잘 쓰는 최남선 선생에게 다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남선 선생이 이 독립선언서에 기초 초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서로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너무 표현이 유려하고 그리고 트집 잡을 거는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이거 읽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의 주장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또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언서 제일 마지막에 각각 종단에서 한 문장씩 공약 3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 3장 함께 지키는 약속인 거죠. 공약 3장을 첫 번째는 천도교가 한 구절을 내고, 두 번째 줄은 불교가, 세 번째 줄은 개신교가, 이렇게 해서 공약 3장이 만들어져서 이 독립선언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1절하고 3절은 개신교 천도교 쪽에서 낸 거고요. 두 번째 소절은 바로 불교에서 낸 겁니다. 가장 그 유명한 글이죠.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민족의 그런 주장을 흔쾌히 발표하라, 이런 내용으로 아주 단호하게 마치 이 출가 승려 집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묻어나는 그런 구절이죠. 이 공약 3장을 넣고 나니까 독립선언서의 그 아름다운 문구와 마지막 함께하는 약속 세 가지가 나오면서 글이 완성이 되어서 모두가 동의하고 연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 조각이 독립선언서의 모습을 새겨 놓았는데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인쇄를 하다 보니까 조선이지만 실제 원문에는 조자와 선자가 서로 뒤바뀌어서 선조, 이렇게 조자와 선자가 뒤바뀌어서 그렇게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뒷부분에는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천도교 대표 손병희, 그 다음에 개신교, 이 장로교와 감리교 서로 따로 그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장로교 대표 길선주, 그 다음에 감리교 대표 이필주 두 분 목사님과, 그리고 네 번째는 불교계 대표로 백용성, 용성 스님이 참여를 했고요. 네 분의 대표 외에 그 뒤로는 전부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한용우 스님은 제일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이름이 있고요. 가운데 위에서 세 번째 가운데 줄에 이승훈 목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재미난 사실은 개신교 목사님들은 서로 이름을 앞에 서겠다 이렇게 자리 다툼이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개신교에서는 저걸 중재해낸 분이 바로 저 이승훈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예로운 게 아니라 이름을 먼저 쓰는 순서대로 저승길로 가는 거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서다 라고 설득을 하면서 결국은 가나다 순으로 쓰는데 함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탑골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인사동의 골목이 되겠습니다. 인사동, 지금은 인사동이라 부르는데 요 앞에는 대사동, 큰 절이 있었던 동네다. 바로 큰 절은 아까 우리가 봤던 원각사 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때는 이곳을 승동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이 외자 지명이 많죠. 인사동을 승동이라 불렀고요. 이곳에 있는 승동교회가 또 3.1 독립만세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3.1 운동에는 천도교 쪽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는 또 개신교의 공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세는 아주 미미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교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이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기차를 이용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 바로 3.1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가져오는데 또 많은 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와 개신교는 15대 16으로 서로 비슷하게 맞추고, 또 개신교는 16 중에서 8씩 반씩 나누어서 숫자를 맞추고, 불교는 2만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33을 맞춰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많이 알려지기로는 천도교가 제일 중심이 되고 민족 지도자는 16명으로 개신교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종교 간의 화합, 그리고 불교의 그 지분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다른 종파를 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함께 화합해 나가면서 33을 맞추었던 용성 스님의 그런 모습을 이런 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는 그때 교세가 약했기 때문에 이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교세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개신교의 어려움을 용성 스님이 아시고 손병희 교주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참여하려면 지역에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독립운동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주일 학교하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독립선언서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교세가 적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용성 스님 아시고, 용성 스님은 손병희 교주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개신교가 이런 일을 함께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천도교 쪽에서 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자. 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받은 돈은 당시 돈 5,000원이다. 예, 5,000원은 지금 시세로 한 5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금이라고 합니다. 예, 나라를 팔아먹고 이완용이 받은 돈이 5,000원이다. 지금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면 5,000원이 필요한데 천도교 쪽에서 개신교에 5,000원을 지원을 해주자 라고 적극적으로
용 선생님께서 제안하셔서 천도교의 자금 5,000원이 개신교로 넘어갔고요. 개신교는 그 돈을 가지고 부흥회를 한다, 그리고 주일 학교를 한다라는 그런 핑계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3.1 만세 운동을 짧은 시간 내에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개신교에 아주 공이 컸다고 합니다. 인사동 골목에서 조계사가 있는 종로구청이 있는 방향으로 길을 나오면 바로 이곳이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3.1운동 100주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이고요. 원래 이곳은 당시에 명월관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 명월관이 원래 이름이고요. 이 태화 분점이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명월관 사장님은 여사장님이었는데 아주 이 정재계에 아주 인맥이 두루두루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식당은 또 그런 궁궐에서도 가깝고 또 주요 인사들이 주로 만나고 하는 그런 사교 장소로 이렇게 많이 이용됐던 곳이군. 아무래도 이런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안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런 식당을 골라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3월 1일 날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대중들은 아까 그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거사를 하기로 했고요.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칫 그곳에서 많은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봉기했다가 일제히 무장경찰들과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에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민족 지도자 33분은 바로 이곳 명월관 태화관 식당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거사 시간은 오후 2시, 3월 1일 오후 2시. 그때 민족 지도자 33명은 이곳에 모여서, 근데 당일 지방으로 출장 갔다가 못 오신 분들이 일부 있어서 29명이 이곳 태화관 식당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그림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두 분이 앉아 있는데요. 왼쪽은 천도교 대표 손병희 교주가 되고요. 천도교 대표 손병희 교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 일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되겠습니다. 네. 용성 스님은 오른쪽 줄에 앉아 있는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저분이 용성 스님입니다. 자,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용성 스님은 핑계를 대고 인천에 볼일 보러 갔다가 좀 늦었다라는 핑계로 약간 늦게 참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2시가 되어서 민족 지도자 33분은 저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요. 약간 늦게 온 용성 스님은 식당 안으로 들어갈 때 식당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저 민족 지도자 33분의 신발을 다 숨기도록, 그리고 3월이니까 아직 쌀쌀할 때죠. 외투를 다 입고 왔는데 외투를 다 숨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함께 왔던 상좌 동원 완규 스님에게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면 바로 종로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를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어쨌든 만세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자마자 종로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민족 지도자 이분들은 전원 검거되어서 연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용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민족 지도자 33인이 종교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아직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을 대표해서 함께 희생이 될 때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선언서만 낭독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면 안 된다. 우리 먼저 희생을 겪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상자였던 동원완 교수님에게 바로 종로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고, 민족 지도자들은 선언서만 낭독하고 일부는 다 뿔뿔이 흩어질 계획이었는데 마치고 옷을 찾아보니까, 신발을 찾아보니까 없었던 거죠. 숨겨놓아서. 그래서 찾다가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출동했던 경찰들에 다 잡혀서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용선스님의 큰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대신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 학계에서는,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이 거사 계획이 누설이 되어서 종로경찰서에서 출동해서 다 잡혀버렸고, 여기서 다 잡혀다 보니까 탑골공원에 있던 많은 민중들은, 지도자들이 탑골공원에 나타나지 않고 또 태화관에서 탑골공원으로 오지도 않고, 결국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탑골공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선언서를 읽고 팔각정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만세운동을 외치고, 전체 대중들은 함께, 그때 4,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탑골공원을 나서서 지금의 남대문 방향으로 길을 잡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대한문 광장에는 이 고종 임금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던 인파들이 대한문 앞으로 오면서 민중들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날 만세 시위는 밤늦도록 이어지게 되었고, 그때 낭독했던 선언서들이 곳곳에 확산이 되면서 전부 독립선언서를 주어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세운동을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3.1 독립만세운동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했고요. 열흘이 조금 지난 3월 13일 바로 만주, 지금의 연변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용정 시내에서 3월 13일 또 만세운동이 또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때 집이 천안이었고 서울에 유학을 왔던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이 바로 그 독립선언서를 들고 자기 집이었던 천안으로 내려가서 아운의 장터에서 또 4월에 독립만세운동을 또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주동자로 잡혀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와서 갖은 고초를 겪고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의 대표로 손병희 교주,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을 외치고 옥중에서도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또 3.1 운동을 대표하는 분으로 저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학교, 그리고 보성사라는 인쇄소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성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기념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이고요, 여러 가지 비석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계사가 되는데요, 저 조계사가 있던 자리가 바로 보성학교와 인쇄소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조계사 경내에는 큰 회화나무가 서 있는데요, 회화나무가 바로 뒤편 저 조각상을 보면 오른편 간판에 보성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 큰 나무가 조각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지금 조계사 경내에 있는 바로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보성사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인쇄소입니다. 그렇지만 1919년 당시에는 아마 경영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고, 그래서 천도교 측에서는 이걸 적자 나는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병희 교주께서는 언젠가는 긴유하게 쓸 날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마침내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게 되면서 이 보성사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부터 천도교 안에서는 이 독립선언을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천도교 측에서는 가장
열성적으로 이런 일을 주동했던 분이 바로 이종일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은 33인의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천도교 측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분인데요. 이종일 선생이 또 이 보성사의 인쇄소의 그 사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현재 이 공약 3장은 한용운 스님이 제안해가지고 공약 3장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용성 스님께서 공약 3장을 넣자고 한용운 스님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2장에서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흔쾌히 주장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28 독립선언서에도 본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자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 28 독립선언서와의 연계성을 함께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입니다. 예, 천도교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이 보성사의 인쇄소 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 초안이 다 완성되고 모든 민족 대표가 함께 서명을 하고 나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그렇지만 어쨌든 천도교에서 운영을 계속했던 이곳 보성사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부터 인쇄를 일찍 시작했다라는 그런 사료도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인쇄한 게 2월 27일 온 밤을 인쇄를 해서 2월 28일에 아마 전국으로 이렇게 선언서가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2월 27일 밤에 깜깜한데 문을 걸어 잠그고 인쇄소에서 계속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관할하던 아주 악명 높은 이 친일경찰 신승이라는 사람이 인쇄소에 계속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급습을 해서 선언서를 인쇄하는 그 현장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종일 선생은 황급하게 손병희 교주에게 달려가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 했을 때 손병희 교주가 이완용이 나라를 팔고 받은 5,000원 그리고 개신교 측에서 독립운동에 쓰려고 천도교에서 기증했던 5,000원 같은 금액을 5,000원의 거액을 이 사람에게 무마용으로 결국 찔러주고 하루만 눈물을 감아달라고 당신도 같은 조선민족이지 않느냐 하루만 못 본 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뒷돈으로 무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신승이는 그냥 뒷돈을 받고 무마하는 쪽으로 일을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든 논밤 인쇄를 다 해서 한 총 35,000부가량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인쇄소에서 이종일 선생이 있던 집으로 먼저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손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이 종로 거리를 지나가는데 또 경찰들에게 적발이 됐던 거죠. 수레 안에 싣고 가는 게 뭐냐. 이때 이종일 선생이 성주이씨 족보를 인쇄한 거다 라고 해서 또 무마를 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고요. 그렇게 해서 독립선언서는 무사히 전국으로 배포되어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5,000원을 받고 눈 감아줬던 그 신승이 그분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인쇄가 되고 배포가 되어서 3.1 운동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처벌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저 평안도로 황급히 출장을 가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조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고 결국은 청산가리를 삼키고 자결을 결국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물입니다. 1918년 그러니까 김인년 바로 전해인 18년에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19년에 바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건물의 건립기금의 일부가 독립자금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성은 1921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천도교의 모든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이곳은 원래 그 이종일 선생의 집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15 당시에는 독립선언서를 이곳에서 또 배포하게 됐고요. 그리고 천도교는 그때 당시에 가장 교세가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충청도 예산 땅에서 올라온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농민운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천도교 이 건물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이 윤봉길 청년을 만나고 됨됨이를 보고 용성 스님께 이제 천거를 했고, 용성 스님을 만나보고 아주 애국심에 투철한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자로 삼아서 법명을 매헌으로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용성 스님의 상자로 동헌 완규 스님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태화관 때 그 종로경찰서에 전화한 그리고 옷과 신발을 숨겼던 바로 그 상자였는데요. 두 제자가 같이 동헌 그리고 매헌, 헌자 돌림으로 그렇게 법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에게 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서울을 떠나서 저희 평안도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무사히 국경을 넘어서 먼저 용정으로 가서 연변과 만주 일대에 있는 많은 독립군들의 중심기지 역할을 했던 대각교당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교류를 하고 다시 상해로 내려가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을 했고요. 거사를 도모하고 드디어 상해 홍코공원에서 도시락과 물통을 그렇게 위장한 폭탄을 가지고 행사장에서 무대를 향해 던져서 일제의 그런 간부들을, 군관들을 다 죽고 다치게 하는 큰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코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그 거사를 보고 장개석 총통은 야, 중국의 100만 청년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윤봉길이라는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고 극찬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윤봉길 의사를 함께 활동을 했던 임시정부에 전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게 됐고요. 대신 홍코공원의 의거 이후로 일제는 이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전부 검거령을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상해에 머무르지 못하고 중국 정부와 함께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마지막에 충칭까지, 중경까지 가서 독립운동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가 되겠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민족대표 33인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원 다 체포가 되어서요. 서대문 형무소에 옥살이를 다 하게 됩니다. 주동자로 손뱅이 교주를 비롯한 사람들은 3년형을, 또 그 다음에 2년형, 용성 스님은 일찍부터 알리바이를 좀 미리 맞췄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그래서 용성 스님은 오랫동안 이 감옥에 있을 수 없어서 빨리 나와서 다시 독립운동을 후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주동했던 거고, 당신은 전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막은 전혀 모른다. 그냥 좋은 일 하는데 같이 연대 서명 좀 해달라. 도장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도장만 빌려줬다. 그래서 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맞췄고, 그리고 체포 직후에 조사 과정에서도 한사코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일관하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은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과정을 다 빼고 또 1년 6개월을 또 더해가지고 실제로는 한 만 2년 넘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계셨고요. 21년 봄에 출소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알리바이를 이렇게 맞춰서 용성 스님은 21년부터 나와서 바로 또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나온 직후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용성 스님은 또 급히 돈을 마련해서 중국의 넓은 땅을 사서 독립군과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마련하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셨고요. 대신 만해 한용운 스님은 조금 더 죄가 무거워서
옥살이를 조금 더 오래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료나 또는 이 조선 총독부의 자료에도, 조사 자료에도 용성 스님은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올라간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공적들이 다 묻히고 사료에 남은 거는 다, 모든 거는 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주도적으로 했고 용성 스님은 그냥 이름만 올려준 걸로 이렇게 조사 기록이 남다 보니까 이 3.1운동 과정에서 용성 스님의 많은 공적들이 결국 사료에 남지 못하고 잊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만세를 부르고 혹독한 고문과 고초를 겪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유관순 열사는 만기 출소를 얼마 두지 않고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3.1 만세운동을 또 대표하는 그런 열사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곳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시정부 묘역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로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고 지금 이곳은 무후선열재단이라고, 무후라는 것은 후손이 없거나 또는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독립유공자들을 한 130여 분 정도 모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용성 스님의 위패가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용성 스님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바로 우리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했지만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착을 못하고 흩어졌을 때 또 바로 거액의 돈을 만주로 보내서 중국 연변 지금 안도현의 명월촌과 봉영촌이라는 마을에 각각 210만 평씩 420만 평의 대규모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독립군들과 그 가족들이 농사도 짓고 생활도 하면서 또 일제와 저항할 수 있는 독립군들의 그 기지를 마련했고요. 바로 거기서 이범석 장군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1923년부터 고려혁명군을 조직해서 또다시 일제와 저항을 하는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30년대 또 일제가 만주까지 다 밀고 올라왔고 중국에서는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 각각 이렇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용성 스님은 지금 조선과 중국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제와 맞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당의 장개석 그리고 공산당의 모택동을 각각 만나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합작을 할 수 있도록, 국공 합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때 만주에서는 장장님이라고 하는 군벌이 있었는데 이 장장님은 일제의 그런 공작에 의해 가지고 기차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 장장님의 아들 장항량이라는 분이 또 이 지역에 또 가장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용성 스님은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바로 장개석과 또 모택동이 서로 합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윤봉길, 중국의 100만 청년들도 못 해낼 일을 조선의 윤봉길이라는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아주 탐복을 하게 되었죠. 용성 스님은 바로 윤봉길이라는 청년을 내가 보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 10,000명의 윤봉길 같은 청년 10,000명을 훈련시켜서 대한의사군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모택동에 10만 군대와 국민당 아래에 또 10만 군대, 그래서 21만 명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제와 함께 맞서자고 그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성 스님은 1930년대 후반에 돌아와서 이 연변에서 이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윤봉길 같은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과 조직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용성 스님은 나이도 또 드시고 그럴 때 이제
동원완 교수님은 이 한약방에서 약을 또 자주 챙겨다 드리고 했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천일 약국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일하는 청년이 굉장히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업무 처리도 빠르고, 그래서 눈여겨봤던 왕 교수님께서 용 선생님께 이 청년을 이제 안내를 합니다. 물어보니까, 아니 똑똑하고 글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왜 이런 한약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일본까지 유학도 다녀오고 했지만 지금 조선이 식민지 국가다 보니까 내가 크게 할 일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가 나라가 독립되면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이 굉장히 믿음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안시성을 가졌는데요, 이 천일약국에 있는 안시성을 가진 이 청년을 용 선생님께 청구했고, 용 선생님도 보니까 사람이 참 똑똑하고 괜찮아서 그 법명도 주고, 그리고 연변으로 보내서 이 지하 조직화 사업의 또 책임자로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일제의 밀정으로 이 천일약국에 투입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일제가 눈여겨보니까 계속 약국에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데 꼭 독립군처럼 생긴 분들이 계속 와서 약을 타가고 계속 외상으로 타가고, 그런데 궁궐에서 상궁이 내려와가지고 그 밀렸던 외상값을 한 번에 다 갚고 들어가 버리고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밀정을 심어 놓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밀정에 의해서 이 많은 조직화 사업이 다 탄로나게 됩니다. 결국 검거가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용 선생님은 연로하셨는데 이 일을 계기로 크게 실망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남은 뒷일을 이제 동원완 교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홍범도 장군을 만나서 대한의사군 21만 명의 총사령관을 맡기로 했는데 이 일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동원완 교수님은 또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홍범도 장군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니까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이 주로 다니는 그 지역사회에서 극장의 수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 선생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미 내가 아무런 기반도 없고 사람을 제대로 조직화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듣고 돌아왔죠. 더 이상 이 한중연합군을 만드는 게 일단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용 선생님은 그때 이제 임종을 준비하게 됩니다. 크게 실망하면서, 우리 민족은 다 똑똑하고 재주도 있고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구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또 민족 동지와 동지가 서로 배신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업장을 다 소멸해야 우리가 미래 대한전국 800년의 대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유훈 13억을 내리게 됩니다. 그 13억은 대부분 다 불교의 성질을 복원하고 가꾸고 경전을 출판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용 선생님은 이제 임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동원완 교수님께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임종을 할 수 있도록 조용한 방 하나를 하나 얻어보라고 그랬는데, 일제는 모든 사찰에 연락을 다 해가지고 절대 용 선생님의 임종을 방 하나 절대 내주지 말라고, 내주는 절은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겠다고 엄청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용 선생님은 따로 임종을 지방에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 대각사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0년 용 선생님은 해방되기 5년 전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고요. 용 선생님의 유해는 화장을 해서 지금 해인사에 부도탑이 있고, 위패는 바로 이곳 현충원 무후선열재단에 이렇게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 선생님의 행적을 따라서 쭉 둘러보면서 용 선생님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용 선생님은 일찍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출가를 해서 나라가 묘세 뺏기니까 바로 전국을 다니면서 독립운동가를 모았고요. 그리고 일제의 그 문화 침탈, 그리고 불교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계를 중시하면서 불교의 그 전통 비구 문화를 또 많이 복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회 인사들과 교류하고, 특히 그 시대 활동이 가능했던 사회 인사들은 주로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천도교와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까지 전 민족을 대표해서 지도자를 구성하고 또 평화로운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다 먼저 희생을 겪고 국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마련될 때 가장 많은 재정적인 후원, 그 이후에도 함양에서 과수밭을 운영하고 북청에 금광을 운영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계속 보내주게 되었고요. 또 일부의 독립자금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이렇게 또 활동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 많은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모든 독립군들에게 다 이런 종선스님의 하나하나의 그런 손길이 다 안 닿은 곳이 없고요. 그러면서도 선농일치, 경제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과수밭을 운영하고 또 농사를 지어가면서 도심포교도 하고, 그러면서도 늘 평화롭게 선승답게 청정한 비구답게 한평생을 독립운동과 불교 중흥을 위해서 매진하셨습니다. 비록 해방을 보진 못했지만 용선스님은 장차 우리 민족이 크게 부흥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유훈 13억을 남겨서 선업을 닦아서 대한전국 800년의 대운을 열 수 있도록, 800년 대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단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 앞선 이 창조로운 문화들이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용맹정진하고 용선스님을 더 저희가 추앙하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갈 때 저희가 통일도 앞당기고 대한전국 800년의 대운을 앞장서서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선스님의 삶을 배우면서 민족 통일, 평화 통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